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럽 통합을 이끌었던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꽤 대조적인 행동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해온 독일이 겉으로는 전쟁을 반대하면서 뒤로는 러시아와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사면서 또 의구심이 생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가 앞으로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할 거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가 요즘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지만 유럽이라는 전체 그림에서 보면 더욱더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유럽의 통합을 위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많은 걸 양보해 왔는데 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또 그게 흔들리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두 나라의 역학관계 그리고 유럽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오늘은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안병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 좀 국면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좀 저도 협상 좀 그쪽을 하시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쟁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있던 그 돈바스 동부 지역 영토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점령했고 예. 점령군에 들어서 그쪽에서 뭐 러시아 화폐 쓰고 이렇게 됐고요. 음. 그래서 영토로 본다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 대한민국 영토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우리로 치면 경상남북도 정도가 지금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 좀 넘습니다. 넓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경상남북도 정도가 옆 나라한테 점령당했다는 느낌인 겁니까? 다시 그걸 교정한다면 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그러니까 동부 지역 네. 친러주의였던 것을 러시아군이 지금 점령해서 완전히 음. 공고화했는데 그 면적이 대한민국 면적보다 조금 넓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원래 큰 나라니까. 그렇지. 우리보다 한 4배, 5배 정도 큰 나라니까. 그렇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한 두세 개 도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 셈입니다. 동네도 그 동네인 것 같아서 오른쪽 네, 위치로 보면 좀 남쪽이니까요.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6월 말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도 있었고 그 직전에 G7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더 지원해달라 하는 걸 호소했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나온 말이 우크라이나 입장의 말입니다. 유럽이 지금 추운 겨울을 대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해서 유럽의 단일 대우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죠.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기를 좀 더 많이 지원해달라. 자, 그러면 이제 가을 정도에 보통 보면 한 2, 3개월 후면은 우크라이나 무기가 지원받는 게 최고조가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자국으로 불려서 훈련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 돼서 최대한 공사를 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입장에서 아무래도 겨울 되면 특히 독일이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많이 높거든요, 러시아한테. 그래서 추운 겨울 대비는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가스를 끊는다, 그것도 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러시아는 분명히 그렇게 할수록 서구의 단일 대우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월 정도에 휴전 그런 얘기를 좀 꺼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잘 보도는 안 됐는데요. 6월 말에 G7 정상회담에서.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의 입장이고 예를 들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휴전 그리고 평화에 응할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문제고. 왜냐하면은 푸틴은 많은 희생을 들여서 이 정도를 차지했는데 푸틴이 원하는 최소한의 것은 그러니까 휴전이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는 약속. 네, 그리고 이제 20% 영토 완전히 러시아로 만드는 거. 음.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영토는 회복하고 싶을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 주셨고. 그런데 유럽의 단일 대우는
점점 지금 분열이 드러나고 있고 음. 유럽에서 미국은 에너지 자원의 자립국입니다. 원유만 조금 수입했고요. 근데 유럽연합 EU 27개 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원유의 30%, 가스의 40%를 수입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예를 들면 독일 시민들이 가스가 거의 최악이고 공급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견딜 수 있냐 이거죠. 네. 정치인들이 그건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나온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2월까지는 한번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휴전하고 영토 뺏기를 일단 그때까지는 하고 예, 12월 최대한 무렵이 유리한 되면 입장에서야 이게 휴전이나 평화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뭘 주고 받을지는 그때 얘기해 보자.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 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12월부터 유리하다면서요. 땅이 얼어붙고 나면. 그렇죠.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이제 땅이 얼면 포나 전차가 기동하기에 쉽고 러시아의 그 전력 우위가 한 10배 정도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에. 근데 우크라이나 그런 부족분을 첨단 무기하고 그 결사항전의 의지로 보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독일은 에너지 문제가 걱정이 돼서 섣불리 반 러시아에 쉽게 서기도 쉽지 않고 빨리 협상이 끝내길 바라고 있다. 그 예. 말씀이죠. 아, 독일이 그렇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뭐 가스값 올라가는 게 좋게 하겠어요. 그런다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독일은 유럽의 리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골적으로 예. 어찌 보면 저건 체면 깎일 일인데 싶을 만큼 러시아에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나 싶은 예, 생각이 그게 들거든요. 이제 저도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독일이 유럽의 리더 국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에 유화 정책을 하느냐? 음, 러시아가 침략자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독일을 옹호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일단 독일어 단어 중에 푸틴 이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틴 페어슈테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푸틴에 동조하는 사람이 상당히 경멸적인 단어인데 네. 그건 뭐냐면 독일 통일이 이제 1990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전에 독일은 어떻게 하든지 통일의 키를 쥐고 있는 소련, 그 당시 소련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분단을 관리하면서 평화적 통일 그걸 이제 정책을 추구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동방 정책입니다. 자, 동방 정책의 전제는 적이라도 계속 대화해서 관여한다. 그래서 이제 모토가 접촉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햇볕 정책도 동방 정책 하나인 거죠. 이제 적에 대한 두 가지 정책이 하나는 봉쇄냐, 또 하나는 관여나 그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독일은 정부가 바뀌어도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 동방 정책을 외교 정책에 기조로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령 앙겔라 메르켈 중도 우파 총리죠. 작년 가을에 물러났죠. 그 총리가 지금 총리를 하더라도 독일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독일 외교 정책의 기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분명히 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EU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가스의 60%를 러시아 의존합니다. 원유는 40%고. 네. 자,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은 게 1973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러시아랑 그런 에너지 교류가 없었어요. 이제 60년대부터 교류를 해서 1973년부터는 뭐냐면 독일이 러시아에 기술을 줘서 예. 러시아가 이제 먼저 육로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이쪽으로 육로로 해서 그 당시 서독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던 거죠. 네. 그리고 헤아로 파이프라인은 21세기 들어서 완공됐고요. 음흠. 그러니까 49년 전부터 서독은 러시아한테 기술을 팔고 그 대금을 가스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독일하고 러시아가 가스 얼마나 받았겠었는데 그게 아니라 49년 전부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의뢰를 제기했던 건 뭐냐면 독일이 러시아에 이 가스를 저당 잡히면 나중에 완전히 볼모가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독은 동방 정책에서 그게 아니라 상호 의존성이 깊어질수록 러시아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게 전제였습니다. 동방 정책에. 러시아도 가스 끊으면 손해가 그렇죠. 되도록 우리가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침략이 있기 전까지 러시아가 설마
그런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면 침략을 할 거냐. 이게 전제였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서독 입장 조금 이해가 되죠.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동방 정책에 따라서 너무 얽혀 있었다. 그렇죠. 상당히 얽혀 있었죠. 그런 측면에 보면 독일이 왜 이렇게 좀 유화 정책을 할까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 후 3일 만에 2월 말에 독일이 그동안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번복해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늦지만 4달 만에 우크라이나에 140mm 자주포 최첨단 무기인데 그 7대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나름대로 분명히 리더 역할, 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평가합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꽤 친했군요. 그러면 과거에도. 유럽에서 러시아와 제일 긴밀하고 러시아에 대한 그 협상 카드, 레버리지가 있는 나라는 독일이었었죠. 왜냐하면은 이 자원으로 그리고 경제를 끈끈하게 묶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혹시 그 두 나라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른바 나토, 나토의 중심국도 역시 독일이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독일과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 나토의 동진이 위협적이어서 러시아가 이번 도발을 했다는 설명도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제기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면 냉전이 끝나고 90년대부터 러시아가 나토의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대전제는 뭐냐면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도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으니 러시아에 대한 나토가 아니라 러시아를 포용한 나토였습니다. 그게 이제 21세기 초까지 한 2010년대까지 되다가요. 예. 2014년 2월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합병하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그때가 관계가 어긋났는데 뒤틀린 그럼 왜 푸틴이 그렇게 거군요. 행보를 보였을까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설명은 한두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푸틴은 위대한 러시아의 복귀를 바란다. 네. 강대국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대접을 받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독일 통일을 승인해주고 그 위에 소련이 붕괴된 게 러시아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볼 때는 푸틴이 볼 때는 나토가 적대적인 동맹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독일과의 관계와는 또 별도로 네, 별도로 알겠습니다. 안보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프랑스의 입장은 어때요? 일단 프랑스는 유럽의 군사 강국입니다. 독일이 경제로 외교를 한다면 네. 프랑스는 독일보다 경제력이 한 7, 8% 정도 조금 비중이 낮죠. 예. 좀 적기 때문에 군사 강대국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하는데요. 프랑스는 보면 전쟁의 발발 전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과 장시간 회담하고 전쟁 발발 후에도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돌파구를 만회했을까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독일이 4달 만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했다면 프랑스는 즉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네, 그렇죠. 그래서 빠른 군사적 행보를 보이는 반면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탈리아와 함께 그 세 나라가 유럽 연합 경제의 한 50% 넘게 차지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예, 주요 3개국이 예. 강화파, 조속하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 체결해야 된다는 그 강화파의 대표자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 요즘 이탈리아가. 빨리 협상하라는 쪽이에요. 예. 그거 이제 한 달 전쯤에 예. ECFI라고 하는 유럽 평의회 그 유럽 외교협회 싱크탱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10개 나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주전파 그러니까 끝까지 러시아를 응징해달라는 그 폴란드, 루마니아, 네. 그리고 이번에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 스웨덴,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국,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 그 10개국 나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빅3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시민의 절반 정도가 조속한 강화를 원합니다. 그럼 그 비율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주전파 국가들에선 더 낮게 나옵니다. 그렇죠. 주전파는
높아야 3분의 1 정도밖에 안 아, 되고요. 그 나라 국민들은 러시아와 끝까지 무찌르자는 쪽이고. 예. 자, 그렇게 이제 유럽이 분열돼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얼마까지 추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그럼 곧 우크라이나 불러다가 웬만하면 협상하시죠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6월 26일 독일이 이번에 그 G7 서방산 7개국 의장국이었었거든요. 네. 그 성명서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 좀 안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그 성명서 전문이 첫 번째 페이지 한 하단부에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의 평화 체제, 평화 협상 타결을 한다. G7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제 기억에는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평화가 언급된 문서인데요. 그거는 왜 봐야 되냐면 열흘 전에 네. 6월 16일에 빅3 수반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합동 방문. 그거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갑자기 왜 열흘 왜 G7에서 하느냐. 지금까지 이게 피스라는 말이 전혀 국제 문서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겨울이 다가오고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끊으면 유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네. 12월 정도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든지 휴전 그리고 평화를 좀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대신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두세 달에 최대한 공세를 해서 유리한 입장이 돼야 러시아도 협상장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맥락을 맞춰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나쁜 관계도 아니었고, 네, 에너지도 많이 종속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얼른 겨울이 되기 전에 평화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심이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프랑스는 그래요? 프랑스도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프랑스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요?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천연가스 6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서 프랑스의 의존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외교 정책의 기조가 이제 득을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 프랑스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해야 된다. 예.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프랑스가 어떤 역할을 하셨냐?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정책을 하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치욕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유럽은 싫든 좋든 러시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보면 프랑스는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독일에 비해서 훨씬 낮지만 네. 외교 정책의 기조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러시아라고 하는 그 큰 고음하고 같이 공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의도에서 독일과 강화파에 선 것이죠. 올해 러시아랑 척지고 살기에는 유럽이 너무 러시아와 가깝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지리적은 물론이고 에너지 자원 그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그런 걸 이제 고려한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안 됐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기가 좀 그 빠르거나 급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내심이야 뭐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관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같은 행보인 것 같고. 군사적 그런 건 조금 독일이 늦었지만 예. 강화파 이런 쪽에서는 좀 이익이 맞죠. 에너지와 관련해서 프랑스는 별 걱정은 없습니까? 일단 프랑스는 러시아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프랑스도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이 뭐 에너지 비상 2단계에서 지금 에너지 비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최근에 EDF라고 하는 그 국가 전력 공사를 100% 국유화를 했습니다. 예. 원래 정부가 최대 주주였었는데요. 100% 국유했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서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좀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일종의 역사적인 부채 의식도 좀 있다는 설명을 하시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지금 독일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라고 예. 원래 사회민주당 중도 좌파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그 메르켈 총리였을 때 이제 외무장관도 했고요. 그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차 대전 때 나치의 그런 군합발에 제일 많은 희생을 당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자, 아하. 희생자가 2차 대전 때 한 음. 7천만 명인데요. 예. 소련이 20% 정도 희생자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만 20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의 승인한 쪽으로도 지지가 없었으면 독일 통일이 어려웠었거든요. 이런저런 도움을 러시아로부터 미안한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도 역사적 있고. 부채의식이라는 게 2차 대전 때 그런 큰 고통을 줬다는 거하고 독일 통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좀 한 거거든요. 예, 대구대학교 안병혁 교수와 함께 유럽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유럽의 역학관계를 대구대학교 안병억 교수로부터 좀 듣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나라이면서도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그러면서도 라이벌 의식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입장도 좀 다른 것 같고 에너지 면에 있어서도 독일은 러시아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그렇지는 않고 예. 군사력은 또 프랑스가 더 강해서 대응 방법도 좀 다른데 두 나라는 그러면 우리로 치면 한일 관계 비슷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많이 친합니까? 일단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수였죠. 네. 앙숙관계. 예. 예를 들면 1870년, 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부터 2차 대전까지 프랑스 한 집 건너서 그 세계 전쟁에 관련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이제 역사적으로 음. 불구대천의 원수였었는데요.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점이 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은 1963년에 예. 엘리제 조약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통령궁이 엘리제 아닙니까? 엘리제궁. 예. 엘리제궁. 그래서 이제 예. 그 비공식으로 엘리제 조약의 공식 명칭은 독일 프랑스 우호 조약입니다. 친구가 됐다. 그 조약인데요. 네. 거기에서 합의한 게 뭐냐면 주요 외교 문제의 사전 협의였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교는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렇죠. 서로. 상당히 비밀적이고 국민한테도 공개를 않는데요. 예. 예. 자, 그때부터 그게 제도화됐고 또 하나가 청소년 교류 의무화였습니다. 그건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독일하고 프랑스 친구들 대개 상대방 국가에서 대학생들 공부해서 네. 학점이 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독일 친구는 불어 상당히 잘하고 프랑스 친구들은 웬만하면 독일을 합니다. 그럼 서로 학교들이 다 학제가 개방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인정이 돼서 이제 왜 그러냐면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우리가 이 역사적 적대 의식을 물려주면 안 된다. 네. 그런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일 관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역사적인 그런 관계는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도 1963년에 엘리제 조약 근처의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뭐 국교 정상을 했죠. 하기도 65년에. 하고 예. 서로 뭐 그동안 쌓여있던 것 일부 정리도 좀 했는데 이 두 한일 관계와 독일 프랑스 관계는 여전히 많이 달라요. 다른 게 이제 독일은 역사적 과오를 반성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배상을 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하고 일본 관계가 지난 정부 2015년부터 계속 틀어진 게 이제 과거 청산 그 때문에였었고요. 네. 자, 그래서 엘리제 조약을 통해서 저는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 관계도 한번 쭉 봤는데요. 네. 공부하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뭐냐면 독일 총리가 자기 나라 장관보다 프랑스 대통령을 더 자주 대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자, 유럽 통합에서 큰 안건이 있다. 네.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되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 총리하고 대통령이 먼저 정상회담을 해서 입장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걸 이제 EU 정상회담, 유럽 이사회에서 제시해서 다른 형국에 볼 때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뭐 독주하는 건 맞지만 네. 유럽 통합을 앞당기고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승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실상 두 나라는 여전히 한 배를 탔네요. 유럽 통합에 관해서는 외교 스타일은 다르고 프랑스는 항상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역사적 업부 때문에 그렇게 나서지는 않지만 경제적 이익 관련해서는 독일이 상당히 목소리가 크죠. 밖에서 보기에는 독일과 프랑스 중에는 독일이 좀 더 유럽의 리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뉴스로만 듣기에는 예.
유럽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 두 나라 비슷비슷하지라고는 느낌인가요? 일단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유럽 연합 그 유로존 단일화폐 회원국들이 이제 경제 위기 때는 예. 독일이 제일 큰 목소리를 냈죠. 왜냐면은 독일 경제가 EU 경제 4분의 1입니다. 예. 그 독일이 혈세를 더 부담하는 것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다른 군사적 이런 쪽은 아무래도 프랑스가 좀 더 목소리가 그래서? 높고요.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프랑스가 독일의 위치를 차지해서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할 거다. 이번에 독일 저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저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봐라. 저런 게 시작이다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는 좀 시기상조, 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4월 말에 대통령 선거에 재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초반에서 상당히 아주 그 에너지가 넘치는 리더입니다. 네. 근데 독일 숄츠 총리는 3당 연정으로 겨우 총리가 된 게 12월 달이거든요. 독일은 원래 2당이 연립정부가 됐는데요. 3당이 연립정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당 구조가 파편화돼서 3당을 합쳐야 겨우 과반이 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중도좌파 그리고 제2정당이 녹색당 그리고 제3정당이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연립정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운신의 네.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프랑스는 대통령이 재선했고 원래 유럽 통합을 계속해서 좀 앞서자고 강화자가 하는 그런 마통이었고 훨씬 유리한 협정이 있었는데 독일은 12월 달에 겨우 3당이 최초의 3당 연립정부가 들어섰는데 불안하다. 너무 상이한 입장의 정부이고 계속해서 반전주의 전통이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후 프랑스의 적극적인 행보와 다르게 독일이 너무 미기적으로 행동해서 예. 이제 그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시기상조라고 하냐면 일단 독일도 외교적 큰 전환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했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에 나섰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독일이 주머니를 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도권을 역시 독일이 가질 그렇죠. 것이다. 역시 이제 경제 문제는 독일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마크롱 대통령이 6월 달 의회 선거에서 과반을 상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개혁 정책을 하고 싶어도 의회가 반대하면 이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에서 과반을 얻었더라면 유지했더라면 유럽의 리더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었을 테지만 과반도 상실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면 독일의 발언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진행을 보면 초창기에는 프랑스가 좀 더 유리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프랑스가 뜨고 위상이 독일이 예. 그렇죠. 처지지 않겠냐 했지만 다시.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가장 큰 현안이 전쟁 후의 복구일 텐데 그 주도권을 독일이 쥐고 있고 그 독일이 빨리 전쟁을 멈추기를 바란다면 전쟁이 빨리 어떻게든 봉합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앵커가 아까 전반기에도 말씀하셨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가 조속한 평화를 원하지만 이거를 드러내놓고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침략은 안 돼. 러시아를 응징해야 되는 게 서구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독일이 이미 가스, 에너지 비상 2단계에 들어갔고요. 오늘부터 열흘 동안 러시아가 그 북해 가스 파이프라인 노르드 스트림 1이라고 하는 거 점검에 들어가서 네. 공급이 절반 정도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유럽에서 우려하는 게 이 정비를 명분으로 얘들이 계속해서 이걸 점차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를. 그렇죠. 예. 왜냐하면 푸틴이 보기에 이 유럽의 단일 대우를 흐트릴 수 있는 방안은 에너지 자원 무기화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면 이제 열흘이면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추운 겨울이라는 말이 더 이상 말이 아니고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예. 이틀 전에 독일 언론을 봤는데
독일 최대의 부동산 업체에서 바로 오늘부터 하루에 더운 물 제공하는 것도 3회만 주겠다. 아침, 저녁 늦게. 그리고 겨울 중앙 난방일 경우 겨울 난방 온도도 17도로 낮췄습니다. 아직은 여름인데 네, 미리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진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에너지 아껴두겠다는 겁니까? 네, 벌써 아껴둔 운동에 들어간 거죠. 부동산 업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에너지 가격도 워낙 많이 올랐고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가스 저장소에 저장을 좀 해두겠다. 더 비축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 전쟁 상황은 좀 더 치열해지고 지속될 거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하면 우크라이나도 더 전투력이 강해질 거고 그럼 러시아가 물러나지 않는 한 또 역시 전쟁은 치열해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예. 말씀하신 대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평화를 바라고 있다면 또 그 영향이 갈 텐데 예.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실으세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좀 예측을 해야 될 게 많아서 예. 맞습니다. 뭐 이게 왜냐면은 증시에도 영향을 줄 이 거고 에너지 가격에도 청취자분들도 경제 뉴스에 많이 이제 예. 궁금할 테고 네. 유럽의 전쟁이 조속하게 종식된다면 경제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유럽 자금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데 좀 여기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A, B로 나눠본다면 시나리오 A는 뭐냐면 일부에서 나왔던 한국 전쟁처럼 몇 년 갈 것이다. 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지리한 땅 뺏기 전투. 네.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전쟁류의 그런 거고 A가 네. B는 그래도 조속한 시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올해 이내나 아니면 뭐 내년 1, 2월 예. 그렇죠. 이 겨울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가 IMF 국제통화기금 전망을 봤는데요. EU 경제가 원래 올해 4% 정도였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최소한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이. 예. 전쟁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교라는 게 가치 그러니까 침략 전쟁은 안 된다. 응징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익, 경제적 이익을 적절하게 이제 접점을 맞춰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이제 가치를 위선하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B를 볼 때 그래도 조만간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최소한 휴전 그리고 평화 체제로 간다.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당연히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사항이 우크라이나가 가을에 최대한 서구의 그 압도적인 무기를 지원받아서 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서 네. 좀 한두 달 가는 휴전,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 하는 게 제일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희망사항에 가깝다.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좀 길어질 높다. 가능성이 좀 더 높다. 12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12월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 희망사항을 좀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겠느냐. 모든 게 다 그 독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나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최상의 시나리오가 6개월에서 8개월 이내 전쟁의 종결인데요. 네. 지금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계속 될 가능성이 푸틴이 높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쉽사리 거죠. 협상장에 나와서 예. 평화 체결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제가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유럽 통합, 유럽 정치를 쭉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러시아로부터의 가스나 석유 수입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나요? 요즘은? 일단 연말까지 EU 27개 나라가 해상 운송을 통한 석유 수입은 중단하기로 하지 했습니다. 말자. 예. 그런데 이제 가스는 계속 공급되죠. 그 북해 유전 파이프로. 예. 그걸 이제 러시아가 유럽하고 이런 독일 이런 여러 나라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점차 줄이고 최악의 경우는
중단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러시아는 이 원유하고 가스를 중국하고 인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예를 들면 미국 주도에 이런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러시아는 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에 그래 큰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뭐 희망이 빨리 오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들리는데 유럽이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특히 러시아와의 에너지 문제가 꼬이게 되면 그 에너지 어디서 갖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의 뭐 코로나로 셧다운되는 거나 뭐 에너지 없어서 셧다운되는 거나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유럽연합 EU 27개 나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무료로 지원하는 걸 테고요, 무상 지원. 네. 일정 부분은 이제 장기 저리 지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EU 경제에는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그쪽에서 뭔가 생산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처음 열렸거든요. 네.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제시한 액수가 7,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이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이 경상 가격 기준 한 2,000억 달러니까 거의 경제 규모 4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 정도 들 것이다. 근데 전문가들 추산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제 EU 회원국이 되겠다고 후보국이 됐고 EU가 받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건 계획을 제가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그런 쪽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유럽연합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최소한 절반은 좀 부담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유럽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일 거고 예, 유럽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기회이겠네요. 그렇죠.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앞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걸 관심 있게 보는 가장 치열한 산업군이 제가 듣기로는 에너지 기업 업체들입니다. 예, 즉 러시아와 유럽이 다시 옛날처럼 그냥 친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별 걱정은 아닌데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게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러시아는 못 믿을 친구라고 하는 게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아예 틀어박히면 이제 유럽인들은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도 좀 나올 곳이 별로 없다. 예,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아프리카에 있는 LNG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지금 에너지 돌아다니는 그 서큘레이션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 그걸 대비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러시아와 유럽이 다시 친해지는 쪽으로 해서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가스를 또 사와 하고 다시 옛날 일로 넘어가게 되는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돼서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예. 일단 유럽연합 EU가 이제 2050년까지 그린델에서 네. 그 방향은 계속되고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을 3분의 1 줄인다. 네. 그게 이제 원유는 가능하고 LNG 같은 경우도 이미 독일이 LNG 터미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친해질까요? 그게 이제 궁금한 거라서. 그거는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다시 러시아하고 비중을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줄이는데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예. 지금 한 30% 40% 의존했다면 한 절반 이상은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프로젝트도 절반 가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안병옥 교수와 함께 유럽 이야기 최신 업데이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